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도 하락하는 이른바 디플레이션 공포에 중국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유동성을 확대해서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되살려보겠다는 거지만 과거와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확실한 그림 없이 금리 인하만으로 효과가 있겠냐는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를 필두로 한 하반기 경기 부양책의 방향, 이에 따른 우리를 포함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떨지 오늘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언제나 환영합니다. 좋은 의견, 질문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네, 오늘 집중 진단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호서대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중국 정부가 사실상의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일단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교수님? 일단 작년 12월 7일 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끝내고 리오프닝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1, 2, 3월 달 제1분기 동안의 경제의 어떤 성과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리오프닝과 관련돼 가지고선 그동안 위축됐던 어떤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었는데 4월 달 들어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4월과 5월 각각 각종 지표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월 28일 날 중앙정치국의 이제 경제공작회의라는 걸 보통 1년에 4번에 걸쳐서 합니다. 4월, 7월, 10월, 12월에 걸쳐서 하는데 첫 번째 4월 말에 진행됐던 내용에서 내수가 너무 부진하다. 경기 진작을 위한 우리의 기대치를 항상 상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5월 달 전망도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들어서 이제 LPR이라고 그래가지고선 1년짜리 이제 단기 그 대출 우대 대출이죠. 그 금리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낮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쓸 때는 지금과 같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좀 강력한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강력한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시장의 어떤 의구심 그리고 만족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불안감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한은도 그렇고 미국도 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중국이 이번에 이런 결정을 좀 의아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네, 그 금리 인하 폭이 0.1%에 불과하고요. 10개월 만에 금리를 낮췄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그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리를 불면은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서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기준금리가 0.1%지만 중국에서 이것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라는 신호고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과 관련된 그 대출 금리를 좀 낮춰주는 이런 작업을 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정책 총동원용 속에서 이제 금리를 먼저 낮췄고요. 또 리강 총리 같은 경우는 유럽을 순방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부양 정책들이 조금 뒤늦게 발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좀 문제스러운 점은 작년 5월 달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억 명 이상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도시가 거의 봉쇄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만 성장을 하더라도 플러스 기저 효과를 크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금 성장이 멈춰서 있는 모습이고요. 또 L자형 성장 비슷하게 가니까 중국 정부가 너무 서두른 것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순간에 모든 그 경기 부양책 한꺼번에 쏟아냈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2007년 당시에 SOC 사업에 4조 유엔을 투자했는데 이번은 1조 유엔 정도 줄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 동네 장치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교수님께서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부진하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뭐 실업률이라든지 네, 어떤 일단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업률은 상당히 높아졌죠. 특히 이제 청년 실업률이 20.4%, 20.8%로 각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업률의 경우에는 좀 우리가 좀 오차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먼저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은 도시의 실업률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농민공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실업의 기준도 매우 낮습니다. ILO 같은 경우에서는 주당 10시간 정도, 그리고 미국에서 한 12시간에서 15시간, 프랑스 경우에는 한 40시간 정도를 일해야지 취업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예. 중국에서는 주당 1시간만 일해도 취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플렉시블 이제 레이버라고 그래가지고선 비정식적인 어떤 고용 형태도 취업률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배달업체라든지 알바생들도 취업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과도하게 평가돼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540만 16세에서 24세의 청년 실업이 5,400만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치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보통 이제 경제 상황을 볼 때 물가를 많이 얘기하는데 PMI 지수를 가지고 얘기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가가 발표하는 자료가 있고 또 하나는 차이신이라는 경제 단체에서 발표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예. 그 각각의 자료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국가가 발표하는 거는 국유기업의 어떤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차이신 경우에는 수출입 기업들을 위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물가라든지 PMI 지수가 상당히 지금 극과 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도 정책을 추동하는 경우에 그 정책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그런 어떤 뭐 믿음이라 그럴까요? 신뢰 같은 거를 확신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그리고 약발이 안 막힐 정도로 낮은 수준에서의 어떤 그런 재정 완화라든지 금리 인하와 같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정 정도 줄어드는 듯 싶었다가 다시 폭발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지방 부채입니다. 중국 지방은 약 30%에서 60%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이제 땅을 팔아서 이제 재정을 충당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과정 속에서 그리고 리오프닝 과정 속에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건설을 많이 하게 되면 입주를 하면서 지방 정부는 토지 사용권증과 방산증을 팔아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사질 않고 있습니다. 돈은 이미 들어갔고 사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오히려 부담은 더 가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방 부채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네. 전반적인 경기가 더블딥의 어떤 형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에 대한 공포가 지금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표상으로도 지금 경기 부진이 확인이 되는데 실제로는 더 안 좋을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인하 폭이 이 정도 상황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동성 함량이 빠져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고령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부양가족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그 부부가 부양해야 될 사람이 가족뿐만 아니라 부모 그리고 양가 조부모들도 다 모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족이 8사람을 부양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처럼 임금이 계속 감소하고 삭감당하고 고용해고가 늘어나는데 소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5% 성장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세계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중국의 주력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신발이나 가전, 가구, 의류,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 경쟁력을 지금 상당히 빠르게 잃어버리고 있고요. 중국의 그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청소 일하시는 취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그 공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도 월 200만 원 이상, 뭐 여기에는 3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거는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3, 4배 정도 비싸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제조 상품의 3분의 1 정도를 생산하는데 내수가 안 좋아지면 수출 부분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여기에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구축 과정에서 외자 기업은 지금 엑소더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동맥경화 현상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작년에만 300만 개 기업이 파산을 했고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돈을
금리를 낮추고 돈을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월 달에 기업들의 신규 그 대출 규모가 5조 위안이었는데 4월 달에는 1조 위안까지 깨졌다는 거죠. 호주머니에 돈을 집어넣어도 쓰지를 못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재정 기반이 취약한 3, 4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잠깐 반등했다 다시 꺾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동안에 투자되었던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풍력, 태양광 발전 회사에 대한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정리, 퇴출 절차가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안에서는 매일 신규로 그 쟁의가 일어나는 게 대규모로 일어나는 부분만 하더라도 200건이 넘는 상당히 사회적인 불안 문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알고 있던 것보다 중국의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이제 경기 부양책의 하나를 꺼냈는데 보통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패키지성으로 해왔던 것으로 네.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다른 것은 잘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축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제 경제 상황이 그다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소위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삼두마차라고 얘기하는 투자, 소비 그리고 수출 이 세 가운데 어떤 소비의 어떤 기대를 굉장히 크게 갖고 있었는데 소비가 진작에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그 실업률 중에서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세 단어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예? 하나가 탕핑이라는 겁니다.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답니다. 예, 두 번째라는 거는 이제 네이전이라고 하죠.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모든 걸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룬이라 그래가지고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예, 현실 도피적인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쟁의와 폭력 사태가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청년 실업의 네 번째 단계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묻지마 폭력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다. 그래요? 그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허. 국내는 잘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그만큼 실업이 갖는 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다. 자칫 잘못하면 2011년도에 있었던 자스민 혁명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그 않겠느냐. 정도인가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북아프리카 국가하고 중동 국가의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30%에 50% 정도였는데 지금의 중국은 20%라고 발표를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400만 정도의 청년 실업이 있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건 강구할 수 없다. 하반기에 어떤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좀 낮아질 가능성이 예.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실업률이 많이 좀 증가하는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시기적인 특징이 있습니까? 시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3년 동안 모든 것이 락다운된 상태로 취업이 안 되는 대학 졸업자들이 3년 동안 대기 수요로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도 1,200만 정도의 대학 졸업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허드렛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화이트 업종에 종사를 하고 싶은데 그것은 마치 피라미드의 모양을 갖고 소수가 필요한 직종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실업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지금의 부양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런 지적을 내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경제를 보면은 아무래도 뭐 지역 간 뭐 계층 그 문제라든지 그리고 불균형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4조 위엔의 SOC 사업을 투자한 것처럼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1조 위엔 정도의 토목건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철강이라든지 시멘트에 공급 과잉됐던 문제 또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여지책으로 지금 쓰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한계 그 고정 자본 개수가 있습니다. 생산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그 투자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예. 1992년도에는 2.3배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성장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진핑 국가 주석이 취임했던 2013년에는 6배, 지금은 9배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그 투자금의 3분의 2 정도밖에 GDP를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또 수요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정부가 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더
둔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뭐 토목공사를 위해서 그 이제 SOC 사업들을 이어나가고 하겠고 또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풀겠지만 이는 과거 다른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가 당이 떨어졌다고 해서 설탕물을 주입해주는 아주 극악 효과밖에 나타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 그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그냥 동네 장치에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중국의 상황 짚어봤는데 이제 우리를 포함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봤을 때 네. 일단 중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긍정적일까요? 저는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데요. 네. 아무래도 상당한 내수 진작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의 어떤 뭐 베네핏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앞으로 한 3분기와 4분기 지표를 보시게 되면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이 그 수입 대체 효과를 위해서 굉장히 주력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산업에 대한 고도화를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과거 같은 대중 수출을 통해 가지고선 경제 성장을 구가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지나친 과도한 희망으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비근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 뭐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중간재 같은 경우에도 수출세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시장 자체의 어떤 뭐 피로감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중국이 이제 상당 부분 대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진핑 정부가 10년 동안 해왔던 성과라 그러면 성과라고 그럴 수도 있는 홍색 공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하게 되면 우리가 더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 함량이 높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당분간의 뭐 대중 수출의 어떤 하락세를 기대를 갖고 다음에는 좀 회복이 되겠지 하는 그런 네. 심리는 과도한 그리고 좀 지나치게 나이브한 그런 생각이 그래요.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는 분석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을 표현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중국 전문가들 특히 그 중국인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예. 중국상을 1911년 신해 혁명을 전후한 아주 불안한 상황이라고 비교들을 해주는데요. 그 당시를 가장 잘 대표하는 소설이 펄벙 여사의 그 대지입니다. 오란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도적이 습격을 받았던 부잣집에 우연하게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보석을 주워오는 그런 그 묘사가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적 불안 문제가 제기되면은 부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비보다는 아무래도 보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합니다. 지난 4월, 5월 달에 중국의 소비가 두 자릿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보석이나 액세서리와 관련된 수요들이 30%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번에 금리를 낮추고 경기 부양책을 쓰겠지만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상경 6천조 원에 대한 저축이 소비로 돌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K-뷰티라든지 K-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중국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뭐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소재, 중간재 부분이 잠깐 반등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프레션이 상당히 심합니다. 시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중국 특성상 가격 하락도 불사하고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품질이 조금 좋다고 해서 중국 그 적자 보는 기업이 한국 제품을 사용해서 시장을 확대한다.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K자 회복이죠.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사업들은 계속 정책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겠지만 나머지 굴뚝 사업들은 계속 퇴출되는 형태고요. 이 때문에 디프레션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SOC 사업보다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개척하고 발굴해야 되는데 이게 일본 사례처럼 10년, 20년 이상 끌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좀 백기를 들고 빨리 그 미국과 같이 윈윈하는 게임에 돌아서지 않을 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경기가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유통업계가 사실 중국 그
수요 의존도가 높은데 상반기에 리오프닝 효과를 못 봤단 말이죠. 하반기도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일까요? 네,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중국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부동산이 중국 경제 30%를 차지하고요. 소비의 한 50개 품목들, 그 산업들을 이끌어가는데 부동산 시장이 잠깐 반등했다 지금 다시 위축이 되고 있고요. 중국 정부와 부동산을 다시 자극한다면은 이는 그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보수적으로 빈집이 6,400만 채 그리고 최대 1억 채 정도가 된다는데 여기에 수요를 자극시켜 가지고 부동산을 부양을 시켰을 경우에 뭐 자동차라든지 내구재는 조금 더 팔릴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게 역효과로 일어나서 중국 경제의 디프레이션을 장기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고요. 또한 그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와 관련된 유통산업 그리고 중간재라든지 중국 특수를 기대하는 산업들은 앞으로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을 벗어나면 세계가 보이듯이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 미국이나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쪽은 의외로 중국 수출 감소에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제조업이 이제 바닥을 쳤다는 신호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반도체도 중국이 아니라 다른 세계 쪽에서 판매망을 확보하는 게 우리 경제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못 보는 그 원인을 단체 관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단체 관광이 풀리지 않은 것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체 관광이 풀리는 게 단순히 또 그럼 바로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냐의 의구심도 드네요. 제가 봤을 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단체 관광의 어떤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겁니다.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관광객들만 상대하는 나라도 아니고요. 다만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문제는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지금 전면적인 어떤 기술 그리고 패권 그리고 안보 영역까지도 확산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에는 디커플링이라고 그래가지고선 중국을 벗어내고 우리가 혼자 가겠다 그랬지만 지금은 디리스크라고 그러는데 디리스크의 핵심적인 요인을 우리가 단순하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중국을 버릴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중국을 탈중국해가지고선 주변 국가로 이전하는 모습을 지금 미국이 용인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전에 대비한 미국의 어떤 태세적인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대사의 발언 사태도 있었고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조금 경색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좀 더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데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내부 문제가 거의 사회화되고 있는 상황처럼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기를 좀 자주 조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도 블링컨하고 시진핑의 국가 주석의 그 대화 이후에 바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다음 날 독재자라고 비난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그 동맹국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그 약한 군인 한국을 더 공략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 편에 서지 않도록 한한령을 강화한다든지 금한령을 내린다든지 또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과 지원 문제뿐만 아니라 불매 운동도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좀 모니터링 해가지고 플랜 B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1,850개 품목이 중국 수입 의존도가 80%가 넘는 중간재 소재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그 5년 만에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또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도 이루어지면서 조금 좀 분위기가 좋아지나 싶었거든요. 근데 별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를 얘기할 때 어떤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하인리 효과라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좋은 자잘한 것들이 누적되면서 큰 사건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올 초에는 기구 사건도 있었습니다.
첩보, 예, 풍선 아, 사건이 있었고요. 정찰풍선 사건 네, 그리고 말씀이시죠. 지금 쿠바 지역에다가 미국을 도청하는 그런 안보적인 이슈도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자유항행과 관련돼 가지고선 중국과 미국 간의 군사적 대립도 지금 극단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것이 마치 그 단거리 경주에 지금 피니시 라인에 있는 것처럼 언제 어떻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왜? 추세적인 측면에서의 중국의 미국 견제라든지 미국의 중국 견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립도 하고 협력도 하고 대결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마치 브링턴이 베이징에 갔다 그래가지고선 미중 관계가 화해 모드로 진입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다음 날 바로 그러게요. 바이든이 독재자라는 표현을 쓴 걸 네. 보면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중되고 있고 그것이 한국 경제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하얀 네네. 그런 구름이 아니라 먹구름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네.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도의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지 미중 관계에 조금 좋은 분위기가 감지된다라고 볼 미중 수 있을까요? 관계, 그러니까 중국의 대결적인 구도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만에 대한 위협적인 공세도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체제와 이념의 경쟁 상대에서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시진핑 정부가 그것을 중국몽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에서 뭐 철강이나 조선 같은 이런 업종에 있어서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분위기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2007년도 리먼 쇼크 이후에 중국이 세계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특수가 국내에도 있었고요.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큰 폭의 플러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중간재를 비롯해서 부동산 장이 좋아지면 우리 그 철강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또 시멘트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가구나 자동차 판매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서 했는데 예. 문제는 이번에 그 시진핑과 브링컨 간의 회담에서 워싱턴이 좀 발칵 뒤집혀진 내용이 있습니다. 광대한 지구에서 미국과 중국이 각자 발전하고 공동 발전을 좀 받아들일 만한 완전한 포용력이 있다고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는 지구는 크고 그리고 좀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미중이 싸우지 말고 양분하자는 이야기고 이를 한편을 그 비교를 하게 되면 영화 300에서 페르시아의 그 크세니소스가 스파르타의 네오니다스에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관대하다. 그리고 투항하면은 그 북이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논법이 쓰다 보니까 바이든도 독재자라는 표현을 했고 미중 간에는 시진핑이 가장 싫어하는 억제력이라든지 동맹 부분들을 미국이 앞으로 계속 건드리면서 미중 간의 그 대치가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뭐 우리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편에서 그 비즈니스가 더 확대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중국의 견제를 이전보다는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소장님께서 다양한 그 인용을 통해서 이해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지금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 우리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수출 위주의 어떤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하는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대치도 그만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라는 거는 제2의, 제3의 시장을 개척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합리적인 선택이 정부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비교적 낙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표상으로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중국의 대외 의존도가 줄고 베트남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수출 성장세가 좀 증가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다만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서대 전가림 교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